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무에서 과세표준과 매출세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앞서 저희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 저희는 그 과세표준에 추가되는 기타 과세표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타 과세표준을 만나기 전에 지난 시간 마무리했던 과세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더 해보고 넘어간다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다 라고 했죠. 이유인즉슨 과세표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 10%라는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을 매출세액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반영될 것이고, 여기에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정확해질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1차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져야 매출세액과 납부세액까지 정확하게 계산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제하지 않는 항목, 그리고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나누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먼저 공제하지 않는 항목에 보면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이 있는데, 우리가 매출하면서 판매장려금이나 하자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은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말라,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킨 상태로 반영하라라는 거고, 대손금은 채권이 대손이 되면, 대손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여서 내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공제받는 것이 맞지만,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별도 매출세액에서 따로 차감을 합니다. 즉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금액에서 매입세까지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대손세액 관련된 내용은 바로 뒤에 저희가 만나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할부이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하역비, 개별소비세, 주세교통세 등이 있는데, 이 개별소비세, 주세교통세는 수입의 과세표준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매출세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출세액과 별개인 이런 항목들은 과세표준에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예제 문제에서 우리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무관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걸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종업원 봉사료의 경우에 무조건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연체이자, 환입, 애누리, 할인, 실질적으로 순매출을 계산해서 과세표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공급받기 전에 훼손, 파손, 멸실된 재화는 매출로 보지 않는다. 국고보조금, 봉공보조금, 포장, 용기 비용, 이런 아이들도 과세표준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자, 만약에 기본적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연체이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그 금액을 차감을 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어느 정도 이론적인 학습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관련 예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건데, 저희가 예제 문제를 학습하기 전에 공제하지 않는 항목, 그리고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한번 정리한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대손세액 같은 경우에 발생과 회수가 구분돼서 처리된다. 실제로 우리 대손인 과세표준에서 바로 차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매출세액을 한번 계산을 하고 별도로 대손세액 자체를 따로 관리한 이유가 발생하는 상황과 회수하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대손이 발생하면 매출세액의 금액이 차감이 되겠지만 다시 회수를 했다면 매출세액에 가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관련된 예제 문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제입니다. 아래 제조기업의 매출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습니다. 부가세 낼 대상이 얼마냐라는 거죠. 첫 번째 출발점에 보면 총 매출액이 20만 원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매출액 20만원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 보시는 게 애누리죠. 환입 할인이 있습니다. 매출 애누리 5,000원과 환입 할인 8,000원은 매출액에서, 즉 과세표준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애누리 환입 할인이 총 매출에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야죠. 얘네들이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들어있다라면 차감을 하셔야 되고, 들어있지 않다라면 상관없는 거죠. 총 매출액 자체는 애누리 환입 할인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총 매출 20만원에서 5,000원과 8,000원 마이너스 시켜서 차감을 하셔야 합니다. 매출 장려금을 만원 지급했다? 20만원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장려금 지급했다면 만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장려금은 하자 보증금과 함께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죠. 만약 차감된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플러스를 시켜야 되지만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출액 그대로 과세표준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할부이자의 경우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나와 있는 연체이자는 매출 시점이 아니라 향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서 늦게 받아서 발생하는 거죠. 연체이자는 과세표준과 무관합니다.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죠. 따라서 총 매출 20만원에 연체이자가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반영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결론 첫 번째 문제는 20만원에서 애누리 5,000원과 환입 할인 8,000원, 13,000원을 차감만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을 따로 표기를 제가 안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시죠. 아래 제조기업의 매출 관련 자료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물었습니다. 동일 내용인데요. 순서대로 가볼까요? 첫 번째 자료부터 갑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한 게 1,500이 있는데 얘가 시가가 1,800이다. 결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1,800만원 시가를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1,500만원 어떻게 팔았다고요? 저렴하게 저가로 팔았다라는 거죠.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낮은 대가로 공급했을 때 과세는 원래 시가가 과세가 되죠. 따라서 첫 번째 자료는 1,500원 보실 필요 없고요. 이 1,800만원에서 과세 표준이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료 가죠. 특수관계자 이외에 매출 2,500, 뭐 다 과세 표준 잡으면 되겠죠. 근데 조심할 건 애누리와 할인이 모된 금액이다. 차감된 금액이 2,500이다. 바로 밑에 보면 애누리가 나오고 할인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매출의 애누리와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 제외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마이너스를 하셔야 되는 금액인데 이 2,500만원 자체가 애누리와 할인이 마이너스 된 금액이다. 따라서 이미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이 두 아이는 포함할 필요성이 반영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특수관계자의 매출은 1,800만원 시가죠. 일반 매출 2,500만원 애누리 할인 차감된 금액 이 두 가지 챙겨주셔야 되고 네 번째 나온 자료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니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위 매출액 중에 즉 위에 나와 있는 매출 금액 안에 매출품 운송 중에 부주의로 파손된 제품,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운송 중에 이 경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근데 이 250만원이 위 매출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차감된 금액이라면 두 번 뺄 필요성은 없으니까 고려 대상은 아닐 거고요. 매출 채권 중에 500만원이 대손이 발생했다. 그럼 이 대손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대손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대손금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 반영하는 항목이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는 특수관계자 매출 1,800과 일반 매출 2,500을 플러스 하시고 그 금액에서 중간에 파손된 250만원만 차감해 주시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문제만 가지고 정리하지 마시고 앞쪽에 이론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제 문제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과세표준 이해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번 시간 본격적인
추가되는 기타 과세표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실 내용은 재화에 간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인데, 우리 간주 공급은 이미 앞서서 수업을 다 한 항목이죠.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면 어떡하지? 모르면 어떡하나? 뭐 어떻게 앞부분 공부를 하고 다시 오시면 되죠.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자체는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봐서 과세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입니다. 특히 간주 공급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데, 하나 확인하실 거, 모든 간주 공급은 시가의 10%로 과세되지만 시가가 아닌 경우도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타사합장 반출, 직매장 반출은 원가의 10%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재화의 시가를 따질 때 보편적인 재화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용역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만나보실 내용은 바로 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시가 계산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특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을 포함하죠. 자산을 쓰다 보면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가 발생하고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상각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세법에서 보는 과세표준에서 보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우리가 회계에서 보는 정액법, 정률법 이런 감가상각과는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감가상각 대상은 시가 자체를 간주 시가를 적용을 하는데, 원래 간주는 의제라고 하죠. 실제 그 금액이 아니지만 그 금액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인 간주 시가가 뭐냐? 이건 강제적인 시가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시가는 취득가액, 취득원가죠. 취득가액에다가 체감률을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경과된 과세기간수라고 하는 건 1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1기와 2기가 있으니까 1년에 최대 2번까지 갑니다. 일반적인 회계상의 감가상각은 1년 단위 혹은 월 단위로 가치를 줄여준다고 한다면, 저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상의 간주시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몇 번 지났느냐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체감률입니다. 과세기간 한 번 지날 때마다 자산의 가치가 몇 프로가 줄어드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아니고,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기간 한 번 지날 때마다 5%, 1년에 과세기간 한 번, 1기, 2기 두 번이랬으니까 건물 구축물은 1년 지날 때마다 10%씩 깎인다라는 거죠. 반면에 건물 구축물 이외의 자산은요, 과세기간 한 번 지날 때마다 25%씩 차감이 됩니다. 1년에 과세기간이 두 번이니까 건물 구축물 이외의 자산은 1년에 50%, 즉 2년 동안 상각 금액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신 간주시가의 어떤 체감률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굉장히 자주 적용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뒤쪽에서 만나볼 납부세액 재계산,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재계산 정도에 사용을 하는데, 깊이 있게 암기하시기보다 정리하자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되는 거와 같은 원리인데, 회계에서 적용하는 감가상각은 조금 다르다. 다만 욕심을 낸다라면 과세기간이 한번 지날 때마다 일정 금액씩 가치가 감소하는데, 그 비율이 건물과 구축물은 5%, 그 이외의 자산은 1과세기간 지날 때마다 25%씩 차감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입니다.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 의제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중에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률, 체감률 물었습니다. 두 가지죠. 건물 구축물은 5%, 그 이외에 기타 자산은 25%인데요. 지금 문제는 5% 물었으니까 건물 또는 구축물 중에 하나가 있어야겠죠.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간주시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셨다면, 간주시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지금 보시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과세표준입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부동산 임대를 하니까 임대료가 발생하겠죠.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과세표준은요, 임대료, 월세입니다. 관리비, 그리고 간주 임대료로
나뉘어지는데 사실 이 부동산 임대용료의 과세표준은 저희 부가가치세 이론보다는 실습에서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다루어지게 되는 내용인데 그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하죠. 건물주 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를 할 때 월세를 받는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세가 있을 때 그걸 임대료 그리고 추가되는 관리비가 있다라면 임대료나 관리비보다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 간주 임대료이고요. 간주 공급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보겠다라는 거죠. 임대료는 매월 수령하는 월세를 임대료라고 하고요.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인 수도료나 전기료 같은 것을 관리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임대료나 관리비에 대해서 정리할 건 아니고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월세는 받기로 한 때 임대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는 실질적인 공급, 정상적인 공급 계산서 발행되는 매출이죠.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의 회계 처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에 대한 얘기니까 임대인은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죠. 그리고 월세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월세를 받지 못했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는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 임차인은 임차를 지급하면서 비용이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월세를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는 임대료가 아니라 보증금인데 임대인 입장의 보증금과 임차인 입장의 보증금의 성격이 조금 다르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임대보증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의 성격 자체는 얘네들은 수익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이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고요.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물 주인이 받은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임대보증금인데요. 임대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는 부채 성격이지 자산도 아니고 수익도 아닙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네, 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볼 때는 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은행에 넣어 놓는다면 뭐가 발생할 것이고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 보증금의 이자를 뭐로 인식을 하겠다?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그걸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간주 임대료는 건물주가 보통 부담을 하게 되고요. 임대료와 무관하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이자를 수익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과세 표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챙겨 달라라는 얘기인데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에 일정한 산시를 적용해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걸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처리하겠다, 매출로 보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인 보증금 이자고요. 임대 보증금의 정기 예금이율을 곱하고 365 혹은 366분의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일수를 적용합니다. 이 일수는 1기의 경우는 보통 91일이 많이 나오고요. 2기는 92일. 해당되는 과세기간 안에 일자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보증금은 정해져 있고요. 계약서상에 받는 보증금이죠. 이 365나 366 그리고 일수도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얘죠. 정기예금 이자율이 문제인데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에서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를 합니다. 23년도 몇 프로, 24년도 몇 프로, 올해는 몇 프로 이렇게 퍼센트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전 이유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23년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이율은 2.9%이고요. 24년도는 3.5%입니다. 이걸 간주임대료 요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지금처럼 임대요율은
정부에서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발표를 해주는데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기본적인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출세액을 잡으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가 되고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가세 예수금은 간주 공급으로 처리가 된다. 우리 간주 임대료는 따라서 매출이 아니지만 매출로 봐서 과세가 되죠. 간주 임대료 자체는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는 않고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증금 이자 계산된 이 이자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한 보증금 이자가 나왔을 때 그걸 과세 표준으로 본다. 즉 보증금 이자가 과세 표준이고요. 과세 표준의 10%가 부가세니까 실질적인 이 부가세 예수금은 계산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10%가 과세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발생하지만 비용 처리는 할 수 없고요. 임차인한테 받은 통장에 돈을 받았고 그 부분이 부가세 예수금이다 라고 처리하셔야 되고요.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는 임차인이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향후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전산세무, TAT 이런 실무적인 자격시험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하실 거고 저희는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단순한 간주 임대료가 어떤 것인지 어떤 비율로 해서 계산되는지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대료나 관리비도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데 이 임대료나 관리비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챙길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 임대하는 회사라면 이 간주 임대료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간주 임대료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에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보실 내용은 외화 환산에서 나오는 과세 표준인데 실제로 저희가 수입이나 수출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외화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화 거래를 하다 보면 외화 환산에 따라서 수익 인식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가를 외화로 받아서 환가를 했을 때는 과세 표준의 기준을 조금 참고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급 시기 도래 전에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아서 환가를 했다. 즉 실제 거래일보다 돈을 먼저 받은 거죠.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환가한 금액 실제로 우리가 외화 거래는 돈을 미리 받아서 환가를 하면 그 환가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받아서 환가했을 때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수익 기준이 되고 그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공급 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관하고 있거나 나중에 돈을 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급 시기에 대한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밑에 경우고요.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럼 공급한 시점에 외화되어 있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지만 돈을 미리 받았을 때는 미리 받고 환가한 금액이 이 부분이 과세 표준으로 간다. 이 부분만 조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세 표준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대손이죠. 자, 대손 관련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살짝 집중하신 상태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손이 무엇이냐? 대기 손해본 거 못 받는 걸 대손이라고 하고 그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처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채권을 우리가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손이라고 하고요. 그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그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네, 문제화되는 건 이 대손이 발생할 때 세액을 공제는 해준다. 근데 이걸 어디서 공제하냐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학습을 했는데 대손세액 공제는 공제를 해주긴 하는데 어디서 공제를 하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체크를 조금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소멸시효 등 실제로 우리가 대손이 발생해야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 그럼 바로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지, 특히 외상 매출은 상관없는데 어음의 경우는 부도나게 되면 받으러움이 부도어음으로 전환이 돼요. 그 부도난 어음이 대손 처리되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이게 우리 실무적으로는 실무자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은 부도 났을 때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경과 채권 중에 채무자별 채권액의 3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 소액 채권의 기준이 30만원이라고 볼 때 3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6개월이 지나면 대손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기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바로 대손 처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시고요. 단 조심할 건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라면 2년이 지나도 대손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대손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요. 부도가 났다 거래처에서 부도 날짜 이전에 공급한 건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만, 부도일 이후에, 아니 부도난 회사에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팔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도일 이전은 상관없지만 부도일 이후에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대손세액 공제는 과세표준 이 파트에서 다루기보다 별도의 대손세액 공제라는 실무와 연결된 내용에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먼저 본다라면 대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공제 대상 여부를 일단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좋아요. 대손이 발생했고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또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대손은 전체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대손 발생된 금액에 대한 110분의 10. 자, 110분의 10이라고 하는 건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해져 있는 공급대가 110이라는 기준 금액 중에 10%, 즉 전체 금액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만 공제받습니다. 결론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세액을 공제해준다. 그걸 대손 세액 공제라고 한다는 거죠.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될 때만. 언제 해주냐? 이 대손세액 공제는요, 예정 때는 안 되고요, 확정신고 기간에만 대손세액 공제가 됩니다. 저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대손세액 가감란이, 대손세액 관련 가감란이 따로 존재합니다. 내가 공제 가능하다면 확정신고할 때 금액을 기입해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재와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나버리면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대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대손이 발생하면 금액을 차감을 해서 부가세를 작게 내도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대손은요, 내가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공제 받아야 된다라는 걸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대손이 발생했다라는 걸 세무세, 국세청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실무적으로는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하고요. 서두에 중요한 것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거래처에 이 채권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되었을 때 대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돈 달라 전화도 한 번씩 하고 왜 안 주냐 카톡도 보내고 이런 노력을 했을 때 못 받게 된 건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관리를 채권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손이 발생했다. 실질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예정 기간이다 확정되면 된다 했으니까 안 됩니다. 부도난 어음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담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부도 날짜 이후의 공급뿐이다.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없고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라면 관련된 서식인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고 난 뒤에 대손세액 공제 관련 회계 처리까지 실제로는 하셔야 되는데 대손은 발생할 수도 있고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대손이 발생하면 매출세액에서 금액이 차감이 되고요. 반대로 거래처에 다시 회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차감한 금액을 다시 부가세는 개내셔야죠. 매출세액이 가산이 됩니다. 이 상황 때문에 과세표준 계산할 때 대손은 과세표준에서 바로 마이너스를 하지 않고 별도로 대손세액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과세표준 매출세액 중에서 8번 란에 보면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부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손이 발생하거나 회수하면 이 8번 란의 금액을 작성을 해서 작성이 됨으로 인해서 매출세액이 차감 내려갈 수도 있고 가산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가세법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예제 문제 확인해보죠. 1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처리하셔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빙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기타 등등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대손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기 4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 혹은 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예정신고 기간에도 공제된다라고 됐는데 아니죠. 대손은 예정신고 때는 적용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손세액 공제는 사실 예정 때 안 되고 확정 때 된다. 언제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 110분의 10이다. 이 조건을 기본적으로 해서 뭐가 구분돼야 되냐면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과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앞에서도 간단히 보신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인데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입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기본적으로 과세 관련된 자료, 영세율 자료 들어가 있고요. 대손세 가감까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학습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액, 매입세 그리고 납부세액 관련된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지난 시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과세표준 관련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 정리를 자세히 해 두시고 매입세액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매입세액과 함께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